자, 대한제국 부분을 한번 봅시다. 교과서 106쪽입니다. 자, 대한제국은 어떻게 성립하게 되었느냐? 1897년 10월 달에 수립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배경이냐면, 자, 당시 아간파천으로 우리나라 이권 침탈이 매우 심각했고 고종에게 다시 궁으로 돌아와라, 러시아 공사관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와라 라는 요구가 아주 빗발쳤단 말이야, 독립협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위신은 굉장히 상실된 상태지.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친 거야. 이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간섭을 했고, 왕비가 대궐에서 자다가 외국 군인들에게 그리고 낭인들에게, 일본 낭인들에게 피살을 당하지 않나.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대궐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공사관으로 피난 가서 다른 나라가 달라는 이권을 다 넘겨주질 않나. 그렇게 위신이 매우 상실된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이 궁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온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위신이 매우 실추됐기 때문에 황제국을 수립해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대한제국이 수립했을 당시에는 일본의 간섭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세력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모두 우리나라를 장악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세의 간섭이 약해졌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국을 만든다고 해서 대놓고 막을 나라가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간파천과 그 이전에 있었던 을미사변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신은 추락한 상태여서 황제국을 수립해서 실추된 나라의 위신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러시아나 일본이나 모두 우리나라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걸 러시아, 일본 모두 막을 수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1897년 10월에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고 정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건양이라든지 갑오개혁 1차 때 개국기년이라든지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든지 이런 연호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연호를 만든 거야. 광무라는 연호를 만들고 황제 즉위식을 열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된다. 1897년 10월이다. 당시 이미 독립협회는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지. 그래서 환구단과 환궁우를 만들어서 여기서 즉위식을 여는데, 환구단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국에 있는 환구단인데 이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환구단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환구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나라도 황제국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요게 환구단이고 요걸 환궁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지어서 즉위식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황제국이 되었다는 상징이었던 거지. 자, 이렇게 성립된 대한제국은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고종은 황제권 강화를 추구했고 독립협회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고 민권 확대를 추구했기 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독립협회에서 배웠듯이 고종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했다. 그 이야기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해산되는 시기는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라는 거겠지. 그 후인 1899년에 대한국국제를 반포하는데, 대한국국제는 일종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대한국국제에 보면은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전제군주국가다. 전제군주국가는 황제권이 매우 강한 국가를 전제군주국가라고 불러. 독립협회에서 꿈꿨던 나라하고는 다른 거야. 독립협회는 입헌군주국, 최소한 국회를 만들어서 민중들의 의견이 국가에 반영되길 원했는데, 고종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전제군주 국가를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대한국국제의 내용을 보면은 자주국가라는 걸 매우 강조해요.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대한제국의 정치는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도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다. 전제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 뭐 국회 같은 거 안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황제의 권한을 계속 얘기해.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군은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금군자를 써. 그러니까 국왕권이 무한하다는 거지.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고 계엄과 계엄 해제를 명한다.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가.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의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고 선전포고 강화 및 재반 약조를 체결한다. 외교권도 대한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국국제는 자주독립국가라는 걸 강조하고 나머지는 황제의 권한을 강조하는 거야. 전제정치국가라는 걸 매우 강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대한제국 시기에 시행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자, 광무개혁의 기본 정신은 뭐냐? 구본신참이라고 불러. 구본신참은 옛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첨가한다는 건데,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는 거야. 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독립협회처럼 민권을 중시하고 국회를 만들고 입헌군주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야. 근데 고종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자주독립국가로 유지는 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본신참을 이름으로 점진적 개혁, 그러니까 전제군주제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개혁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광무개혁은 정치 부분에서는 거의 개혁을 하지 않아. 500년 동안 불변하게 존재했던 전제군주제를 유지할 거니까 정치개혁은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개혁을 한다. 마치 그 이전에 배웠던 뭐 동도서기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군사 부문을 봅시다. 원수부라는 걸 설치해서 모든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군대를 양성해. 친위대, 시위대, 진위대 등의 병력을 증강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서양식 군대가 양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서양식 군대가 존재했지만 그 양성의 양이나 질이 더 강해졌다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는 알겠지. 국왕을 경호하는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시위대는 중앙군이고 진위대는 지방에 배치된 지방군이다. 지금 옆에 사람들이 칼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진위대 사진이야. 그리고 무관학교, 사관학교 비슷한 걸 만든 거지.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군을 창설하고 근대식 군함을 도입했는데, 이게 옆에 있는 사진에 있는 배가 광무개혁 시기에 도입했던 서양식 군함인 양무호라는 배야. 사기당했다는 얘기도 있지. 턱없이 비싼 가격에 별로 좋지도 않은 배를 샀다. 하지만 어쨌든 근대식 해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광무개혁 기간에 양전지계 사업이란 걸 했다고 하는데, 자, 양전지계 사업은 토지제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야. 그래서 이런 걸 왜 했냐면 광무개혁 추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 토지제도, 지세제도 당연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제도였고, 양전지계 사업을 벌이면, 양전이 뭐냐면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야. 양전사업, 이거는 정근대 시기에도 양전사업을 했어. 근데 차이가 뭐냐면 예전의 양전사업은 농지만 조사했는데 이제는 농지뿐 아니고 모든 토지 소유주를 조사하는 거지. 그럼 지계는 뭐냐? 이게 지계야. 토지 소유주가 밝혀지면 국가에서 땅 문서를 지급하는 거지. 이게 너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토지의 면적, 사방 경계도 얘기하고 주소도 써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청을 만드는데 이것을 지계아문이라고 부른다. 토지 소유자에게 옆에 보이는 땅 문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토지를 모두 조사해서 토지의 상황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양전지계 사업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얻는 건 뭐야? 국가에서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 주잖아. 이런 걸 얻는 거지. 그래서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전국 토지의 3분의 1을 측량했는데 그 이후에는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어. 자, 그리고 양전지기 사업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계양장 이외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했어. 계양장 이외 지역에서는 토지 조사를 해봐서 외국인이 토지를 가지고 못 가지게 했던 거겠지. 그래서 열강의 토지 약탈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역시 그 이후에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면 이런 것도 나가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양전지기 사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공업 진흥 정책도 펼쳐. 광무개혁 시기의 상공업 진흥 정책은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오는데 그전 교과서만 해도 이런 용어를 썼어. 식산흥업 정책이라는 걸 썼다. 식산흥업이 뭐냐면 식자는 심는다는 거야. 산업을 심고 번창하게 한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새로운 분야의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은행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금융기관을 설립해서 한성은행이나 대한천일은행이라는 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로운 신문물을 본격적으로 들여오는데 전화를 설치한다든지 전차를 깐다든지 철도를 부선하는 등 근대적인 교통통신시설도 도입한다. 이런 게 있어야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공장을 세우고 은행을 만들고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면 이걸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겠지. 외국 사람 들여와서 하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그래서 상공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상공학교와 광무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고 유학생도 파견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들여온 연도를 보면은 광무개혁 기간이 1897년부터 1904년 사이인데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성은행이나 대한천일은행 모두 97년, 99년에 설립이 되고 전화가설도 98년, 전화소를 설치한 건 1902년, 전화를 가설한 건 98년. 이때는 궁궐과 일부 대신들만 연결을 했고 일반인도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관청을 설치한 건 1902년이라는 거야. 그리고 전차, 옆에 보이는 사진, 노면 전차를 얘기하지. 이것을 설치한 것도 1898년. 철도부서는 1899년부터 부설하기 시작하고 상공학교나 광무학교 같은 아까 얘기했던 학교를 세운 것도 99년, 1900년. 모두 광무개혁 기간에 이러한 학교, 은행, 신문물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야. 물론 그 이전 시기에 들어온 것도 있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건 이전 시기에 들어오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이 시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광무개혁의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좋은 평가할 수 있고 나쁜 평가할 수도 있는데 뭐 세 명의 이야기가 나와 있네. 그래서 뭐 자주적인 성격을 가졌고, 그치? 과보개혁에서 추진하는 것도 계속 받아들였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 자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다는 거지. 얘가 좋게 평가하지만 전제군주제를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정치에서는 황제권의 강화를 내세우며 독립협회 민권운동과 의회 설립운동을 탄압했다. 그러니까 정제 문화적 산업적으로는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발전이 없다는 게 한계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그쪽을 지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